네, 계속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기관에서 이제 어떤 판단이 내려진지를 보게 되면요. 먼저 상소기관은,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꼬냑, 럼진, 보드카, 데킬라, 리쿠르, 기타 첨가주 등은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아까 패널이 수입산 술, 양주와 국내 소주와의 관계가 비록 동종 상품 like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직접 경쟁 혹은 대체 상품이다라고 패널이 판단했죠. 그 패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패널의 판단을 인정했다, upheld 했다, 지지했다, 유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한국은 수입 상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t similarly taxed라는 부분이죠. 그 과세의 차이는 최소 기준을 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 또한 패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러한 차별적 과세는 한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것 또한 패널의 판단을 그대로 지지한 겁니다. 그다음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가트 1994 제3조 2의 2항의 2문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널의 판결에 대해서,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WTO 상소기관은 패널의 판결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게 된 겁니다. 상소기관과 패널 간의 입장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내 소주에 비해서 수입산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대한민국의 주세법과 대한민국의 교육세법, 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소주에 비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 정책은 가트 제3조 2항 위반이다라는 게 패널과 상소기관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패널과 상소기관은 비록 한국 국내 소주와 미국 유럽에서 수입되는 양주가 동종 상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둘이 동종 상품은 아니다. 즉 3조 가트 제3조 2항 1문 첫 번째 센텐스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주와 양주 간의 직접 경쟁 대체 가능한 상품의 관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3조 가트 제3조 2항 2문에 규정된 두 가지 요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패널과 상소기관 모두 검토했죠.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not similarly taxed,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는지, 즉 국산 소주에 비해 수입 양주는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었다. 근데 그 과세의 차이는 최소 기준을 넘는 것이다 라고 패널, 상소기관 모두 다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인 과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패널 상소기관 모두 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과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내 주류 산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WTO 패널 상소기관 모두 대한민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가트 제3조 2항 2문을 위반하였다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WTO 패널 상소기관은 이러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행에 있어서 또다시 조금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가트 체제와 달리 WTO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의 결과 나온 판결문, 즉 패널 리포트나 상소기관 보고서 리포트를 의 결론을 이행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규정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분쟁 해결 양해라는 DSU, Dispute Settlement Union, 이 DSU가 바로 소송 절차, WTO에서의 소송 절차,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DSU 제21조가 바로 뭐냐면 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and Ruling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패널이나 상소기관의 권고 그리고 판결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surveillance, 감독하는, 감시하는 규정입니다. 거기에 제3조를 보면 합리적 이행기간이라고 해서 reasonable period of time 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논의가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DSU 제21조 3항을 보면 at a DSB meeting, DSB는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했죠. DSB meeting held within 30 days, 이 30일 이내, 뭐 이후에 30일 이내인가요? After the date of adoption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바로 최종적으로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관 보고서를 DSB가 채택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 분쟁 해결 기관 회의에서 the member concerned shall inform. 여기서 the member concerned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패소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한민국은 shall inform the DSB of its intention. 즉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DSB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In respect of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and rulings of the DSB. 바로 방금 우리가 봤던 대한민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은 WTO 협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이것을 개정해라라는 WTO 패널 그리고 상소기관 보고서의 권고와 결정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30일 이내에 DSB 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If it is impractical to comply immediately, 즉 이러한 권고와 결정을 즉시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히 바로 이행하면 좋지만 이 교육세법, 주세법을 개정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법률 심사를 해서 법이 통과되고 공고되고 시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즉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the member concerned shall hav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즉 합리적 이행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합리적 이행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 분쟁에 휘말린 제소국가, 필소국 간에 합의를 하거나 패소한 국가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면 되는데 이제 이 패소국가, 제소국가, 피소국 간의 의견 합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행기간과 관련된 논란이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게 바로 DSU 분쟁 해결 양해 21조 3항에 있는 C호의 내용입니다. C호의 내용이 뭐냐면 a period of time, 여기서 말하는 period of time, 이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합리적 이행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determined through binding arbitration, 바로 이 arbitration, 즉 합리적 이행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중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중재. 우리 분쟁 해결 제가 설명드릴 때
국제법상 분쟁 해결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직접적인 협상도 있고, 미디에이션,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컨실리에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아비트레이션, 중재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중재의 결정을 보통 award라고 하는데, award, award라고 하는데, 이 중재재판의 결정은 바인딩,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C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doption 바로 최종 패널 상소기간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90일 이내에 중재 판결을 통해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In such arbitration, a guideline for the arbiter, arbitrator, 이 arbitrator가 바로 arbitration, 중재재판에 중재를 하는 사람을 arbitrator,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Should be that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implement panel or appellate body recommendations should not exceed 15 months. 바로 중재 결정의 경우에도 물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shall이 아니라 should죠. should not exceed 15 months라고 해서 패널과 상소기간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로부터 15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중재재판을 통해서 구속력 있는 중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게 바로 21조 3항 C호의 사망 C의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행과 관련된 중재재판이 다시 이 사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1994년 4월 19일 DSU 분쟁 해결량의 21조 사망 C호에 근거해서 중재 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이행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중재재판을 하자라고 요청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 1996년 6월 4일 중재결정 어워드가 나와서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1999년 2월 17일에서 2000년 1월 31일 11개월 2주간의 이행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행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WTO에서 규정한 타임프레임이 조금씩 다 밀리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WTO 체제가 가트 체제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서의 타임 프레임, 이 시간의 제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 사건이 WTO 분쟁 해결 기관에 회부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들 때문에 이 타임 프레임이 지켜지지 않고 점점 길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던 한국 주세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99년 11월 29일에 한국 주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주세법에 따라서 그 주세법의 퍼센트의 기준으로 교육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 11월 29일에 개정함으로써 결국 WTO 패널과 상소기관의 결정과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이 국제법이라는 것과 국내법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국제법에서 어떤 판결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를 대한민국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이 수정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결정하는 주세법과
그거와 연관된 교육세법의 규정이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예전과 달리 크게 보면 술의 종류를 일단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발효주와 증류주로 주세법상 술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발효주의 종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주, 막걸리 같은 거죠. 그리고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라는 술의 종류들을 발효주로 분류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주세법상에서는 소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대상이죠.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와 같은 것들을 증류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탁주, 약주, 청주, 탁주에 대해서는 5%인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요. 우리가 술 중에서 흔히 이마트나 이 슈퍼마켓에 가보면 막걸리가 거의 가장 낮은 가격의 술이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술에 부과하는 세금 자체가 나머지에 비해서 가장 낮은 5%의 세금만 부과하고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주의 경우에는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30%의 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교육세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주와 약주가 일반적으로 다른 술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청주라고 있죠. 청주는 현재 주세율은 30%인데 이 주세액의 10%, 즉 주세율을 기본으로 거기에 10%를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에 주세율은 30%, 그리고 그 30%의 10%를 다시 교육세로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술 중에 하나인 맥주의 경우에는 현재 주세율이 72% 부과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2%에 더해서 주세액의 30%, 72%의 30%만큼을 또다시 교육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탁주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높은 주세와 교육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주도 많이 마시는 술이죠. 과일주의 경우에도 주세가 30% 부과되고 주세액 30%의 10%가 또다시 더 추가적으로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소주인데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쿠르 이 모든 증류주수는 똑같이 72%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세율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WTO 패널과 상소기관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서 비록 동종 상품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 혹은 대체 상품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주와 흔히 말하는 양주 간의 세율의 차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72%라는 증류주에 대해서는 72%의 동일한 세율을 다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세액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주세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과의 소송에서 WTO 제도 하에서 분쟁 해결 제도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맥주, 소주, 그리고 나머지 양주까지 동일하게 주세는 상품 가격의 72%, 그리고 그 72%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는 게 현행 주세 제도이고, 이 주세 제도를
이렇게 변경한 게 바로 WTO 패널과 상소기관의 결정과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이행기간이라는 중재 판결을 통해서 그 기간보다 좀 더 단축해서 국내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주, 유주, 리쿠르주의 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냐 면 예컨대 이게 맥주이든 소주이든 나머지 양주이든 동일합니다. 공장 출고가가 실제 상품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장 출고가 실제 상품 가격의 72%인 720원의 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720원의 주세에 30%의 추가적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720원에 30%를 곱한 216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총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되죠. 부가가치세가 193.6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또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 가격은 1,000원인데 맥주이든 소주이든 양주이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2,129.6원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하나를 사게 되면 사실 1,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맥주, 소주, 양주의 경우에는 1,000원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1,129.6원이나 상품 가격의 배가 넘는 금액을 실제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세금의 종류는 주세, 그리고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이 간접세 형식으로 전 국민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소주든 맥주든 양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국산 소주와 수입 양주 간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WTO 협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반되었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세법을 이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지난 시간까지 WTO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WTO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배웠는데 첫 번째가 바로 MFN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수입 상품들끼리 차별하지 마라. 수입 상품과 수입 상품 간에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 그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대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것은 수입 상품과 이 국내 상품 간에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이 MFN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라는 것과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는 이 두 가지를 비차별의 원칙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죠. 여기 한 가지 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Quantitative Restriction 수량적 제한은 금지하자. 숫자로 제한하는 것, quantity, 양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폐지하자, 금지하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WTO의 기본 원칙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웨이버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무 면제를 받는 것, 그리고 WTO 기본 원칙을 따라야지만 예외적으로 exception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같은 20조의 얘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WTO 기본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서 한국이 제소를 당한 피소국의 입장에서 소송을 했던 한국 주세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한국 주세 사건은 대한민국이 소송 당사자여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이 WTO 전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like product, 동종 상품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의 개념이 무엇인가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패널과 상소기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때문에 내셔널 트리트먼트 바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적용에 있어 레귤레이션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규제 부분 그리고 인터널 텍스 이 내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내국민 대우 세금 부과의 내국민 대우라는 것이 가트 3조 2항인데 이 2항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해석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법리를 만들어낸 사건인데요. 바로 3조 2항 첫 번째 문장은 동종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럼 이게 위반 여부는 in excess of라는 요것만 확인해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동종 상품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 대체 상품의 경우에도 내국민 대우 위반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바로 not similarly taxed라고 해서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so as to afford protection이라고 해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법리 적용, 바로 가트 제3조 2항 2문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해서 이 한국 주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트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의 주세 사건이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서 미국과 EC에게 패소했죠. 패소했습니다. 이 패소의 결과 WTO 패널과 상소기관 보고서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내 이 술에 대한 주류에 대한 세금 체계를 완전히 변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기본 배경, 개요 아까 설명드렸고요. 컨설테이션, 협의를 미국과 유럽이 요청했죠. 근데 이 협의의 결과 분쟁 해결이 안 되어서 패널이 설치되었고요. 그래서 패널 1심 재판에서 미국과 유럽은 3조 위반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유가 동종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직접 경쟁 대체 상품도 아니다. 라는 논쟁이 벌어졌고 패널에서 결국 우리가 이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죠. 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미국과 유럽이 승소를 했는데 WTO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기관에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소기관에서 상소기관의 결정도 패널의 결정을 그대로 다 인용하는 결과가 나왔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WTO 패널 1심 절차, 어펠릿 바디, 상소기관 2심 절차에서 모두 다 패소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국내법을 개정하는 이행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합리적 이행기간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져서 우리가 DS 21조 3항 C호에 근거해서 arbitration, 이 중재재판을 요청하게 되었고 중재재판의 결과 합리적 이행기간을 받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대한민국의 주세법을 개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국의 주장이 엇갈렸고요. 그리고 쟁점은 결국은 3조 가트 제3조 2항의 위반 여부. 가트 제3조 2항은 결국 세금에 있어서 수입 상품, 즉 양주와 국내 상품 소주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직접 경쟁 그리고 대체 상품인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처음의 쟁점은 동종 상품 여부인지 여부가 이 싸움이 붙었는데 동종 상품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입장이 패널에 의해서 어펠릿 바디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죠. 다만 우리는 직접 경쟁 그리고 대체 상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주장이 거부당하고 유럽과
유럽과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제3조 2항, 3조 2항의 두 번째 센텐스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등적인 차이가 나는 세금을 부과했고, 그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패널과 어펠릿 바디 상소기관이 판단하는 바람에 우리가 패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WTO의 기본 원칙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 기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할 사건은 미국 새우 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줄여서 US Shrimp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게 피제소국, 피소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조치가, 미국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다른 WTO 회원국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되는 상품이 바로 shrimp, 이 새우입니다. 새우. 영어로 사건 명칭을 쓸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표현합니다.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라고 해서 새우 혹은 새우 제품, 그러니까 새우로 만든 어떤 제품, 가공한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새우 및 새우 제품의 수입 금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새우와 새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제기된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WTO의 기본 원칙 여러 가지 중에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바로 MFN, 최애국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그리고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바로 import prohibition, import ban이란 말 자체가 수입량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WTO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트 20조 하에서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라는 익셉션 예외의 적용까지 얘기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재밌는 사건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째 주 수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한국 주재 사건은 WTO 체제 내에서도 이 내국민 대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일 뿐더러 특히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 소송에서 짐으로 인해서 국내 주재 법 체제가 바뀌게 된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수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